진짜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평생 남의 집 설거지만 했으면서도 이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가사 도우미 출신이 시어머니라니. 정말 말도 안 되죠? 윤정이가 설거지 중인 저의 뒤통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닦아요. 이 집 그릇 부수기라도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저는 여전히 설거지나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이의 그 무서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똑바로 닦아요. 하며 저를 손가락질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임입니다. 81세죠. 오늘도 아들 민순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찬물에 불린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불어터진 모습을 보며 문득 지난 50년을 돌아봅니다. 18배 시집와서 26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 집 청소를 시작해서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며 가사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화 한 켤레 사주는 것도 벅찼고 중학교 때는 학용품비가 부족해서 밤새 남의 집 다림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2시까지 부업을 했던 날들도 있었죠. 어머니, 또 그릇에 기름때 남겨놨네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며느리 윤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42살의 윤정이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다시 하려고 하자 윤정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더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평생 남의 집 설거지만 했으면서도 이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가사도우미 출신이 시어머니라니 정말 말도 안 되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면 동네 사람들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낡은 옷 입고 다니시고 말투도 그렇고 정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입고 있는 10년 된 카디건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멍난 부분을 바늘로 꿰매서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입고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 집 올 때 좀 미리 연락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친구들 초대해 놓고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면 정말 난처하거든요. 저도 사람 사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윤정희의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가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식 집이 남의 집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윤정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정희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도 체면이 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엄마가 가사도우미 일하는 거 창피해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거든.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평생 위에서 살아온 그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윤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사도우미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민수 오빠가 좋다고 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저도 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체면 생각해서라도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특히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가사도우미 출신이라는 티 내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낮은 자세로 굽실거려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이들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 자식이니까 참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윤정이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 아, 그냥 평범한 분이야. 별로 간섭 안 하시고. 뭐, 직업? 그냥 집에 계셔. 응응, 그래서 다행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숨겨야 할 존재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 거친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일까?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정희의 독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아들의 차가운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아픈 건 제가 이렇게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지만 어쨌든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세수를 하고 나서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광고 전단지들을 꺼내며 하나씩 버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안내문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광고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하지만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보상 대상자 이정임, 보상 금액 92억 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92억 원. 92억. 제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도 맞았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저는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꽁꽁 잠그고 다시 한번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땅 한 평이 있었던 거죠.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변두리였고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뭐든 지을 수 있을 거야라며 저축한 돈으로 산 작은 땅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땅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가끔 나와도 금액이 워낙 적어서 그냥 냈고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알면 저 인간들 미쳐 날뛰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윤정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이 갑자기 꿀발린 말로 달라붙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 돈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분명히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 돈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안내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어요. 다행히 대리인 신청은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보상금 수령 절차를 밟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민수나 윤정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알기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재개발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조용히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제 명의의 땅이 있었고 보상금도 정확했습니다. 92억 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통장 사본이면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평생 꿈꿔봤던 것들이 모두 가능해졌어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의 비아냥거림도 민수의 차가운 시선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할머니였는데 하루 만에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라고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그때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를 부끄러워했던 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윤정이의 독설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돈이 생기니까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안내문을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털어놓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92억 원이라는 돈이 제게 준 건 부자가 될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신분증, 토지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까지 빠짐없이 챙겨갔어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하시고 보상금 입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92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올 거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구청을 나와서 바로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작은 은행이 아니라 좀 더 큰 은행으로 가기로 했어요. 92억 원 같은 큰 돈을 관리하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정임 어머니시죠? 돌아보니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 김태호예요. 민수 친구요. 대학교 때 자주 집에 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민수가 대학생일 때 가끔 집에 데려오던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때는 말랐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반듯한 은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태호야.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은행에서 일하는구나. 네, 여기서 근무한 지 벌써 5년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건 사실이었으니까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통장 정리하러 왔어. 태호는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태호가 담당해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입금 계좌 개설이시네요? 금액이 상당하시네. 태호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92억 원이라는 숫자를 본 거죠. 아, 이건 기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표정을 보니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아, 네네. 당연히 고객 정보는 비밀이죠. 걱정 마세요. 태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계속해서 제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92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호가 정말 비밀을 지켜줄까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민수와 친한 친구니까 혹시 실수로라도 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하려던 거였는데 대화 중에 실수로 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오늘 은행에서 어머니 뵀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어. 우리 엄마 은행에서 뭐 했는데? 아, 그냥 통장 업무.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민수는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 뭔데? 우리 엄마가 은행에서 뭘 했다고? 태호는 결국 못 이겨서 말해버렸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더라. 금액이 장난 아니야. 보상금? 얼마나? 92억.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쉬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92억이라고? 응, 내가 직접 서류 봤으니까 확실해. 재개발 보상금이래. 그런데 이거 비밀이야. 나 말했다고 하면 안 돼. 민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윤정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민수는 술집에서 윤정희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92억 받으신대.
윤정이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90이요? 정말? 응, 태호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해. 92억이야, 92억. 윤정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빚도 갚고, 새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고, 92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빚 다 갚고, 새 아파트 가자.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살 수 있어. 민수도 흥분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을까? 윤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 다 쓰려고 그러는 거겠죠. 아니면 우리 모르게 딴 데 줄 생각이거나. 설마 그럴까? 모르죠.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뻔하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시무룩하게 가셨는데 윤정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통장 뺏는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통장을 어떻게 빼? 방법이 있죠. 일단 어머니께 잘 보이는 척하면서 접근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드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명의를 우리 쪽으로 옮기거나. 민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돈인데. 오빠, 정신 차려요. 92억이에요, 92억.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윤정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돈부터 손에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정임을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태호가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가는 거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윤정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거지하러 왔어. 아,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이상했습니다. 윤정이가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건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거실 테이블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비싼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샤인머스켓 좋아하시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드셔보세요. 윤정이가 직접 과일을 깎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윤정이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한우가 들어 있었어요. 한우로 스테이크 해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건강 잘 챙기셔야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영양가 있는 거 드셔야 해요. 저는 갑자기 싸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가 없었거든요. 정희야,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는 진짜 잘해드릴게요. 윤정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계속 어딘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요즘 몸은 어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응, 엄마 혼자 사시니까 뭔가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잖아. 특히 돈 관리 같은 거, 복잡한 서류나 그런 것들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무슨 서류?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도 많다고 하니까.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난 복잡한 일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그때 윤정이가 부엌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우를 굽겠다면서요. 그런데 부엌에서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맞아. 92억이라고 했지? 우리도 믿어지지 않아.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어머니께 잘 보이는 척하고 있어. 근데 정말 까다로우셔. 쉽게 속을 것 같지 않아. 윤정이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빨리 통장을 손에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잠깐. 어머니가 들을까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윤정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스테이크 거의 다 됐어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윤정이와 민수는 계속해서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 말에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고 뭘 더 해드릴까 하며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지내세요. 아니야, 괜찮어.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뻔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윤정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그러면서 윤정이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들어봤어요. 응, 그 늙은이.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쉽게 넘어올 사람이 아니야. 윤정이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만 손에 넣으면 바로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92억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쓸 생각하고 있잖아. 정말 이기적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버린다고요? 돈만 빼앗으면 저를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돈 줄 수도 있거든. 빨리 통장을 넘겨받아야 해. 전화 통화가 끝나고 윤정이가 화장실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저를 무시해서 서운했는데 이제는 제 돈을 탐내서 가짜로 친절하게 구는 게 더 역겨웠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윤정이와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대화를 멈췄어요. 어머니, 이제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응, 그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빨리 통장 뺏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 시간이 없어.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윤정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정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민수도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엄마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설거지하러 왔어.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와 윤정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를 따라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혹시 어머니, 요즘 특별한 일 없으세요? 좋은 일이라던가. 저는 짐짓 모르는 척 했습니다. 별일 없어? 평소랑 똑같이 살고 있어. 민수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태호 기억나지? 내 대학 동기. 태호? 아, 그 친구 말이야. 왜? 태호가 은행에서 엄마 봤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은행에 가셨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역시 태호가 말해버렸구나. 그냥 통장 정리하러 갔어. 통장 정리요? 어떤 통장이요? 윤정이가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적금 통장. 적금이 얼마나 됐는데요? 저는 이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아직은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안 돼. 몇백만 원 정도? 민수와 윤정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캐물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태호가 그러는데 재개발 보상금 받으셨다면서? 드디어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네, 어머니 명의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보상금이 상당하다던데요. 윤정이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계속 숨길 수도 있었지만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정말이에요? 얼마나 돼요? 윤정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습니다. 좀 돼. 좀이 얼마나요? 몇 천만 원? 아니면 그런 걸 왜 물어? 저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죠.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창피하다고 했으면서 엄마, 그건 오해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윤정이가 직접 말했잖아. 가사도우미 출신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윤정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잠깐 감정이 상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계속 말했어요. 그럼 지금은 진심이야? 당연하죠.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윤정이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민수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많이 돼. 얼마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윤정이가 참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해?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돈이 궁금한 거야? 아니면 내가 궁금한 거야? 그 순간 윤정이가 참지 못하고 본색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써요?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사기꾼들이 노릴 수도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뭐야? 통장을 저희가 관리해 드린다든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통장을 너희가 관리한다고?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윤정이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정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말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 그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윤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 관리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사고 날 거예요. 무슨 사고? 사기당하거나 잘못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기를 당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작 저를 사기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통장을 저희가 보관하고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면 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돈 쓰려면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속셈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거절의 뜻을 비치자 윤정이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 네. 가족인 저희는 생각도 안 하시고 혼자만 생각하세요. 윤정이가 설거지 중인 저의 뒤통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닦아요. 이 집 그릇 부수기라도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저는 여전히 설거지나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이의 그 무서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똑바로 닦아요. 하며 저를 손가락질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92억이 있어도 결국 저는 그들에게 설거지나 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던 건지.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더 이상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지금 사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잠시 살았던 판자촌 이야기였어요. 그곳에서 하숙생 부부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순희, 박기웅 부부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어요. 남편 박기웅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공장 일을 했고 아내 김순희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그들과 6평짜리 판자집을 나눠 썼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2달밖에 안 된 때였거든요. 장례비도 빚으로 치렀고 집도 나와야 했어요. 갓 5살이 된 민수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순희 부부가 저희를 받아준 거였어요.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었는데 그들은 같이 살면 외롭지 않아서 좋다며 저희를 걷어줬습니다. 김순이가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을 때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생강차를 끓여주고 소화 잘 되는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제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나갈 때는 김순이가 민수를 돌봐줬어요. 언니,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서 죄송해요. 몸이 이렇게 무거워서. 김순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미안해할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정말이었어요. 5살 민수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김순이가 함께 있어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박기웅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늦게 들어와도 민수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피곤한 몸으로도 함께 놀아줬어요. 가끔은 자신의 저녁밥을 굶으면서까지 민수에게 과자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누님, 민수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이라도 돼야겠는데. 박기웅이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안아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민수는 박기웅 아저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언제 와요? 민수가 그렇게 물으면 박기웅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기서 민수 잘 크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겨울이 오면서 판자집은 정말 춥고 힘들었습니다. 연탄값도 부족해서 모두 함께 한 방에서 잤어요. 김순이의 출산이 가까워오자 병원비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제가 몰래 모아뒀던 돈 30만 원을 김순이에게 줬습니다. 그 돈은 민수 학용품 사려고 모은 거였는데 김순이의 출산비가 더 급했거든요. 언니, 이 돈 어떻게 해? 괜찮아. 민수 학용품은 나중에 또 사면 돼. 김순이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언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은혜라니, 가족끼리 무슨. 정말 그때는 가족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김순이가 무사히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아기를 안아봤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언니가 이모예요. 이모가 아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그 작은 아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판자촌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모두 흩어져야 했거든요. 김순이 부부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고 저는 지금의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순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나도 너희가 없었으면 못 살았어. 정말 고마웠어. 박기웅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지? 5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도 보고 싶을 건데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시장에서 김순이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녀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니, 이정임 언니. 김순이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정말 순이야? 네, 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말이에요. 김순이와 박기웅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잘 안 됐지만 부부가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낳은 아들도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정말 똑똑해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김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에요. 저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박기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분식집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어려운데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는 도와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가사도우미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줬습니다.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언니도 어려우실 텐데. 괜찮아. 그때 너희가 우리 도와준 거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제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 새벽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92억 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이에요. 저는 옷을 입고 나가서 공중전화로 김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분식집에서 만난 김순이와 박기웅에게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부터 민수와 윤정이가 어떻게 저를 대하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했어. 손주 치료비부터 해결해주고 싶어.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5천만 원 내가 낼게. 그리고 너희 생활도 안정될 수 있게 5억 원 더 도와줄 거야. 누님, 그런데 그런 큰 돈을. 박기웅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그 병원 소아암 병동에도 50억 원 기부할 거야. 우리 손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너희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민수와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야. 김순이와 박기웅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도 20년 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밥 챙겨준 은혜. 이제 갚을게.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김순이, 박기웅 부부와 함께 은행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손주 치료비 5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5억 원, 그리고 병원 기부금 50억 원까지 모든 송금이 완료됐어요. 은행에서 나오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민수와 윤정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거였어요. 그들이 노리던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와 윤정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들이 먼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요. 오후 2시쯤 예상대로 민수와 윤정이가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둘 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제 돈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을 세워왔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민수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들어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윤정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시간 없어. 오늘 결정해야 해. 윤정이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뭘 결정한다고? 보상금 말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계약서랑 도장 가져와. 오늘 당장 부동산 명에 이전하고
통장도 넘겨받을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희 빚 독촉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집 압류당해요. 윤정이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어머니가 알 바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 창피해했으면서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92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윤정이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계약서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뭔 계약서?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관리해 준다고? 네, 어머니는 매달 생활비만 받으시면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92억 중에 100만 원씩 준다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윤정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투자한다고? 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아니면 저희 사업 자금으로 써서 더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가 그 큰 돈 어떻게 써?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 별로 안 나오고.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죠. 저희가 어머니 아들, 며느리인데. 윤정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후면 저희 거 될 돈인데 지금 미리 받아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래, 알겠어. 여기 있어. 저는 식탁 위에 두꺼운 통장을 쾅 하고 던졌습니다. 윤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급하게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현명하세요. 빨리 확인해봐. 얼마나 들어있나? 민수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의 예금주는 김순이었습니다. 잔액이 300원? 민수도 통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김순이가 누구야? 친구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그럼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요? 윤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통장은 없어. 없다고요? 그럼 92억은 어디 갔어요? 다 없어졌어. 뭐라고요? 민수와 윤정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92억이 어떻게 없어져요? 며칠 만에? 줬어.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진짜 가족한테. 진짜 가족이 뭐예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윤정이가 거의 소리를 지르며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가족이 아니야. 돈만 노리는 거머리들이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야. 돈 생기기 전까지는 날 창피해했으면서 돈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 행세하고. 민수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혈육?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혈육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해? 혈육이 어머니 죽기를 기다려? 그건 저희가 언제. 윤정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들었어.
돈만 뺏으면 요양원 보내버린다고 어차피 얼마 못 산다고 했지? 그 순간 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너희 진짜 속마음 다 들었어.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 92억을 남한테 줘버리다니. 남이 아니야. 20년 전에 우리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사람들이야. 그런 건 나중에 도와주면 되잖아요. 윤정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중은 없어. 그 집 손주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빚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92억. 92억을 다 줘버렸다고요? 민수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 손엔 절대 안 간다고 했잖아. 윤정이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돈을 남한테 줘버려요? 너희가 더 미쳤어. 어머니 죽기를 기다리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희 집 압류당하면 길바닥에 놔앉는다고요. 그것도 너희 팔자야. 저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받아와. 절대 안 돼. 그 돈은 이미 아픈 아이 살리는 데 쓰였어. 그 아이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잖아요. 윤정이가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보다 그 아이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해. 그 순간 윤정이가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좋아요. 그러세요.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 안 볼 거예요. 길바닥에서 거지꼴로 죽어도 저희한테 오지 마세요. 고마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독서를 뱉었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혼자 외롭게 죽을 거야. 그때 후회해도 늦어.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문을 나서며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저주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때문에 벌 받을 거예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한 건데. 맞아.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지. 그래서 진짜 가족한테 준 거야. 그들이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순희와 박기웅의 손주는 성공적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값졌어요. 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순희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는 무슨,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정말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병원 소아암 병동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기부한 50억 원으로 최신 의료 장비를 구입했고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던 여러 가정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정임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을 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민수와 윤정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집이 압류되었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거였어요. 지금은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민수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윤정이도 한 번은 제 집 앞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죽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관 밖에서 울부짖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어차피 저희 거였잖아요.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세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모를까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민수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요? 우리도 이제 노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편지를 읽고 저는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진짜 반성이라면 돈 달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대신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 일은 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굳이 남의 집에서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대신 동네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꽃집 사장님이 나이 많은 분이셔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이정임 씨,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꽃 손질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꽃집 사장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이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김순이와 박기웅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언니, 저희가 언니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김순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는 제 생일을 기억한 적도 없었거든요. 박기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님 몸 어디 아픈데 없으세요? 병원 검진 받으셔야죠. 언니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자주 안부 확인할게요. 이들은 정말 제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 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손주도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어서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20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할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도 해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왔어? 그냥 안부 인사하러.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부? 엄마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민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응. 엄마를 돈으로만 봤던 것,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금 와서 엄마가 우리한테 실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을 아픈 아이한테 준 것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 그게 진짜 엄마다운 선택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아플 때 걱정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야.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시간을 두고 봐야겠네. 고마워, 엄마.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돈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이와 박기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는 마세요. 누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걱정이에요. 또 이용당하실까봐.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지만 모두 제 마음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는 누가 진심인지 구별할 수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은 잃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남편이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햇살이 꽃집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저는 꽃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그 보상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미소는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